우리 시대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선사시대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 시기에는 주로 우리가 이제 행복이다. 이거는 정말 나한테 행복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우연히 찾아온 복을 뭐라고 해요? 우리 행운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길 가다가 돈을 주었네? 너는 뭐 로또가 됐네? 이럴 때 이제 행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얻은 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취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근데 내가 오늘 짐승이나 자연재해를 피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 폭우가 막 몰아치는데 선생님만 있던 자리만 피하고 사람들이 다 휩쓸려 내려갔어. 그럼 선생님의 성취가 아니라 이거는 복이죠, 복, 행운. 자, 그 다음에 오늘 내가 호랭이를 잡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호랑이 고기를 딱 잡은 거야. 안 잡아 먹히고. 자, 그러면 이것도 식량을 획득한 것도 뭐예요? 우리가 행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행운이다, 복이다, 우연히 찾아왔다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어디라고요? 무조건 선사시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우리 고대 그리스, 고대 헬레니즘이라고 하면서 앞에서 배웠었죠. 우리 그리스에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나왔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에는 학파들 나왔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건데, 자, 그리스 시대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요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철학자. 그래서 지적인 활동 또는 철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뭔가 지혜랑 덕을 획득하는 거야. 근데 요거는 사실 시험에 그렇게 많이 안 나서 쌤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참고만 해주면 됩니다. 뭐 지적 활동, 철학적인 거 또는 지혜랑 덕이라는 게 나오면은 고대 그리스다 생각해주면 되고, 고대 헬레니즘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밑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냐면 전쟁과 사회적 혼란에 따른 어떠한 불안에서 벗어나 밑줄 평온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헬레니즘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역사 1대 배웠는데요. 무슨 시대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원정을 떠났을 때죠. 그래서 동서양의 융합이다라고 하면서 막 문화 배웠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중1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대왕이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해서 막 동서양을 융합하고 막 길을 막 개척하는 그런 걸 배웠다면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쟁이 안 끝나. 사회적 혼란이 계속 일어나. 자,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겠죠. 우리가 지금 계속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기 때문에 평온한 삶이 행복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고대 헬레니즘은 평온한 삶이 행복이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세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중세가 뭐라고 얘기했어? 암흑기라고 이야기했어. 중세는 왜 암흑기였어요? 우리 뭔가 제일 예시로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지구는 돈다. 지구 안 돈다고 신적인 거 믿는 애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지구가 돌려 지구 안 돈다라고 하면서 과학적인 발전을 무시했죠. 그런 것처럼 오로지 모든 세상이 신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중세는 오히려 암흑기였어. 자,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가 뭐냐면 영원 불멸, 없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신과 하나 되어서 구원받고, 자, 요거는 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너희들이 헷갈려해. 내세적인 행복을 현세적 행복보다 먼저 했던 시대인데 중세는 그냥 무조건 신에 관련된 내용 나오면 중세인데, 자, 하나 생각할 거는 어렵게 선지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중세 시대에는 행복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현세적인 행복보다 내세적인 행복을 중시했다. 이런 선지가 나오면 너희들이 헷갈려. 단어를 모르니까. 자, 해석을 해줄게요. 현세가 뭐냐면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살고 있는 지금. 근데 내세가 뭐냐면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승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 저승.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 자, 영원 불멸의 절대적인 신과 하나 돼서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디 가? 천국 가죠. 천국. 자, 그래서 현실을 내가 어떻게 잘 사는지 보다는 현실의 행복보다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행복을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중세시대라는 거예요. 요게 내세라는 표현이야. 기억을 꼭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근대 산업화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 자유와 평등, 인권이 보장되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너희들이 어디서 틀려오냐면 선생님 이거는 현대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여기 보자. 행복한 거는 우리가 막 매일매일 만족감을 느끼면 그때 행복하겠지만 진짜 이거는 행복이다라고 느끼려면 가지고 싶은 걸 가졌을 때 행복하죠. 예를 들어서 너희가 짝사랑을 했어. 근데 그 대상이 사귀어준대. 행복하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대학을 가고 싶었어. 대학을 갔어. 행복하죠.
내가 이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었어. 행복하죠. 그런 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거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산업화 시대에는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막 이제 신분이 깨지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뭘 가지고 싶은 거야?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싶다. 그 다음에 자유와 평등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때는 막 이제 잘못하면 막 목자료 끌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인권이 보장되면 좋겠다. 한마디로 뭐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이런 것들이 행복이었다 기억을 해주시고, 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요겁니다. 현대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금은 뭐가 행복인데 라고 얘기하면, 자, 주관적 만족감 위주입니다. 주관적 만족감. 자, 지금은 우리가 너무너무 다양해. 어떤 사람은 학벌을 가장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의 정말 나 혼자서 사는데 그냥 행복하면 되는 사람도 있어. 정말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많이 발전된 시대여서요. 그냥 각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내가 그냥 판단하는 만족감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이 이제는 행복이 된 거예요. 키워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이거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역사적 사건에서도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역사적 사건은 예를 들어서 뒤에서도 보겠지만 어떤 거냐면 일제 식민시기,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야? 일제 강점기에 대한 사건이죠. 일제가 강제 점령한. 그럼 이때 행복의 기준을 추구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뭘까? 독립이겠죠. 독립. 이때 사람들은 독립이 돼야 행복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른 거, 그 다음에 이런 역사적 사건 같은 거는 뭐예요? 행복의 기준을 다르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쌤이 빨간색으로 밑줄 친 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줘야 되고, 이거는 수능까지 나와요, 얘들아. 수능까지 나오는 내용 다 정리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버리시지 말고요. 수능 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거는 쉬운데요. 그냥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역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기후나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물. 자, 이 깨끗한 물을 또 너희들 혹시나 식수라고 나오면 또 틀려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틀려오면 진짜 선생님 혼낼 건데. 식수. 먹는 물이지, 먹는 물. 여기 나 깨끗한 식수라고 나오기도 해. 자, 그래서 사막 지역은 깨끗한 식수를 구하는 게 행복이고, 북유럽은 햇볕이 잘 안 비쳐. 우리나라보다. 그렇기 때문에 햇볕을 쬐 수 있는 게 행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에 따라 달라지고, 자, 그 다음에 인문환경. 인문환경은 뭐야? 사람이 손대는 거라고 했죠. 사람이 손대는 거 뭐예요? 종교, 문화, 산업구조 같은 거. 어떤 데는 막 공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첨단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제주도 같은 데 막 해녀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 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행복의 기준이 다 달라진다라는 내용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엄청 크게 선생님이 화면을 띄웠는데, 별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문제 이렇게 나왔어. 개도국, 개발도상국의 행복은 뭐냐? 라고 얘기하면 아직까지 좀 못 사는 곳까지. 그래서 빈곤에서 해방되는 거, 경제적인 안정을 찾는 게 개도국의 행복입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선진국은요? 선진국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선진국은 뭐냐면 이미 잘 사는데 우리 인간이 만족이 있어요.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뭐 다 가진 사람도 더 가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질이 향상, 그 다음에 어딜 가든 불평등은 끝나지 않거든요. 불평등의 해방,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선진국입니다. 너희들 지금은 이거를 왜 중요하다고 배워할 텐데 막상 시험에 나오시면 헷갈립니다. 자, 이거 요건 쉬워요. 식민지는 국권의 회복, 국가의 이제 그 다음에 조국의 독립,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자유,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얘기해? 독재라고 얘기하죠. 독재에서의 해방,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앞에 나오는 그 시대적인 거에 따른 행복, 그 다음에 요 키워드에 따른 행복이 합쳐져서 한 문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읽어보면 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개인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야.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교과서에서는 4개로 지정을 해놨는데, 뭐냐면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인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도덕적 실천이라고 4개를 적어놨어. 4개.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뭐가 행복인지 고르는 문제가 최대 3문제까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인데 이거는 뭐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일단 너희들이 요 단어부터 헷갈려합니다. 선생님 정주가 뭔가요? 정주가 뭔가 이래서 밑에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정주는 머무를 정자의 의식주 할 때 주자입니다. 주거 생활할 때 주자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 공간이야. 생활 공간. 그러니까 너희가 아파트 살면 아파트, 주택 살면 주택 이런 것도 되는데 플러스로 주변 환경도 돼요. 이 주변 환경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줄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사회 기반 시설, 기반이라는 게 어려우면 베이스라고 영어라고 생각을 합시다. 사회에 딱 받쳐줘야 되는 시설이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교육시설, 학교, 도서관 그런 거. 문화시설 어떤 거 있어요? 문화시설 그리고 영화관 이런 거, 의료시설, 병원시설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되고 이런 사회적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질수록 집값이 비싸죠. 주거 환경이 좋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디서 생활하느냐는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해. 너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가끔 뭐 수학여행이나 여행 같은 거 갔을 때 캠프 같은 거 갔을 때 행복도가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 예를 들어 선생님도 여행 갔는데 화장실이 되게 안 좋아. 그리고 침대가 되게 불편해. 그럼 오히려 집에 가고 싶고 그러잖아. 그래서 잠깐 여행 갔을 때도 그러는데 계속 우리가 머물러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빼먹고 가는 부분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기반 시설도 잘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회 기반 시설은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 우리가 만들 수가 없지.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사회적인 조건이 플러스 알파로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동행이나 소나무 같은 프로그램 보면 되게 좀 어려운 이제 환경에 펼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에 버스가 2대만 다녀. 서울은 어때요? 지하철이 몇 호선까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좀 해소해야 되고 이러한 기반 시설이 부족한 곳, 낙후된 곳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이제 확충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질 높은 정주 환경은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도 필요하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사회 기반 시설이 뭔지만 알고 넘어가면 돼. 사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야. 경제적 안정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이 경제적 안정이 우리의 행복에 중요한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다. 플러스 우리 앞에서 사상과제 배웠어. 맹자 목숨입니다. 자, 맹자 하면은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 있습니다. 뭐예요? 무항산, 무항심이죠. 자, 무항산, 무항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게 무항산, 무항심에 대한 그 내용이야. 요거랑 엮어서 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모의고사에서 수능까지 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는 당연히 살 때 기본적인 생활, 의식주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밑줄 칠게요. 지속적으로 보장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프리랜서야. 그래서 이번 달에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한 3천만 원 벌었다고 치자. 근데 앞으로 6개월 동안 한 푼도 못 벌어. 그러면 불안하겠죠. 더 이상 내가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불안하겠죠. 프리랜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기 전까지는 다 부들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상태가 우리는 경제적인 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적 안정. 자,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하면요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대. 그 조건이 된대. 그러면은 탱자 놀아. 되겠니? 안 되겠지. 그래서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국가에서도 일자리도 만들고요. 최저임금도 보장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합사회2에서 너희들을 굉장히 배울게. 우리가 오늘 배울 3단원 자연환경과 인간보다 너희들이 더 어려워하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바닥이야. 여기를 바닥이라고 국가에서 지정을 해놓고 여기까지만 떨어질 수 있도록 딱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금 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그래서 이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하는 듯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플러스 국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자, 시험에 나오는 거 여기서는 최대 2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2문제는요. 난이도가요. 어려울 거예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2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유형 봅시다. 자, 1번 백성은 고정적인 생업이 없으면 흔들림이 없는 도덕적인 마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의 반복이야. 선생님이 막 장발장 그런 거 얘기했잖아. 다시 복습할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맹자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무항산, 일정한 생계 보장이 없으면 무항심, 도덕적인 마음도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장발장처럼 장발장 나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잖아. 착한 사람이잖아. 근데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서 빵 줬죠. 그런 것처럼 진짜 너무 일정한 생계가 보장이 되지 않을 정도면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든지 도덕적인 마음이 잘 보장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또 같은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가 있을까? 유항산이면 유항심이겠죠. 일정한 생계가 있으면 도덕적인 마음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근데 여기서 레벨업 해보자. 우리 잘하니까 레벨업을 해볼게. 어떻게까지 나올 수가 있냐면 이거에 해당되는 건 누구냐면 백성이야. 일반 백성. 이거에 해당되는 그냥 일반 백성이야. 근데 유교에서는 누구도 얘기를 하냐면 선비가 나오거든요. 선비라고 하기도 하고 군자라고 하기도 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교에서 말하는 완성체야. 완성체. 그러니까 이미 많이 책을 읽어서 완성된 사람들 적어봅시다. 선비들 같은 경우에는 무항산, 일정한 생계가 안 돼도 유항심이 가능해요. 이게 핵심이야. 자, 무항산, 일정한 생계 보장이 안 돼도 내가 굶고 배고프고 도둑질할 상황이 되더라도 도덕적인 마음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왜? 완성체니까. 이 유교에서 말하는 완벽한 사람의 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 완성체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은 이미 완성체이기 때문에 많이 수양을 했기 때문에 무항산, 일정한 생계 보장이 안 돼도 유항심, 도덕적인 마음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10일을 굶었어도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수능까지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랑 연결해가지고 나올 거야. 어떻게 나올까? 요 지문을 줘놓고 요걸 네모박스에 넣어놓고 야, 니들이 이 네모박스를 읽었을 때 얘들아 이 네모박스 읽었을 때 뭐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야? 경제적 안정이.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내용을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요. 표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요 그래프를 가지고 시험에 내는데 자, 너희들이 그래프 나오면 일단 쫄잖아.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학창시절에. 자, 그래프 나오면은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선배들이 많이 이게 뭐야? 라고 당황을 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게 갑자기 확 이제 공부하기 싫어지셨을 텐데 이스털린이라는 경제학자가 만든 건데 쉬워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이거 듣고 넘어가면 돼.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표가 나올 거야. 교과서에도 나올 텐데 이 표 이름이 뭐냐면 소득, 내가 벌어들이는 돈과 정서적, 내가 마음에서 느끼는 행복감,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표현한 거거든요. 자, 그럼 요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 해석을 해보면 자, 봅시다. 지금 돈이 점점 올라오고 있죠. 75,000달러, 그 다음에 95,000달러야. 자,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행복감, 정서적 행복감은요, 실제로 상승을 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면 벌수록 정서적 행복감이 올라간다는 거야. 선생님이 100만원 벌 때보다 500만원 벌 때 마음이 더 행복하대. 근데 그거는 75,000달러까지야. 75,000달러까지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삶의 만족도. 나 진짜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95,000달러까지인데 이것도 쭉 95,000달러까지 상승을 해. 근데 보게 되면 어때요? 조금 그냥 유지되다가 점점 떨어지죠. 그 다음 여기도 어때? 유지되다가 오히려 떨어지죠. 자,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보면 경제적인 안정은 행복을 위한 중요한 밑바탕이 되지만 소득이 높아진다고 해서 행복이 무한히 커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끝도 없이 그래프 끝을 하긴 가야지.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조건 외에도 자, 이거는 우리가 정답선지 이렇게 나오겠지. 자, 즉 이 그래프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조건 외에도요, 다양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 비경제적 요소. 비경제적 요소라고 얘기하지. 자, 비경제적 요소와 함께 충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보여주고 있다. 자, 우리 사회를 너희들이 시험에서 많이 틀려온 이유가 뭐냐면 해석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시험 선지에서 이런 말 나오면 응? 하면서 틀려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 선생님이 이렇게 변형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비경제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고 선생님 그러면 이 이스털린의 역설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 증가가 더 이상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 이스털린이라는 경제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있잖아. 이 소득, 경제적인 거, 돈을 버는 거는 이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게 한계가 있더라라고 주장한 게 이 사람의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많이 번다고 해서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를 얘기한 사람이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겠어? 자, 이스털린의 역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딥니까? 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럼 어디야 얘들아? 이스털린의 역설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정서적 행복감에서는 75,000달러겠죠. 자, 삶의 만족도에서는 어디야? 95,000달러겠죠? 95,000달러겠죠? 잘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넘어온다는 거고 쌤이 예시 문제를 뒤에 넣어놨습니다. 같이 볼게. 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실제로 기출 문제였는데요. 우리 85번이라고 선생님이 넣어놓은 거 한번 같이 볼게.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식이죠. 문제를 보면서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찾아줘야 돼. 자, 다음은 서울시민의 소득별, 연령별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대. 이거는 경제적인 거고 이거는 나이대별로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옳게 이해한 것만 고르래. 근데 우리 보기를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이걸 너희들이 그래프를 보고 아, 경제적인 안정은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구나. 맞나요? 아닌가요? 생각을 해야 되고 소득과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구나. 그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노력만으로는 60대 이상의 노인계층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구나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60대 이상을 보고 그 다음에 행복지수를 보고 아, 이게 제도적인 거라고 하면 뭔가 사회보장제도 이런 거겠지?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선배들이 이제 당황했던 게 뭐냐면 이 정이 뭐라고 얘기했어? 소득이 100만 원에서 400만 원 구간에서는 이스털린의 역설을 확인할 수 있구나.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스털린의 역설이 뭐지? 하면서 이제 응? 하면서 틀려오시게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것을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요 라고 해도 수능에 나와요. 모의고사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고 갑시다. 그래서 소득이 100만 원에서 400만 원 구간이 어디야? 100만 원에서 우리 이제 400만 원까지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될 텐데 여기 구간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없죠. 자, 100만에서요 400까지는 만족도가 커지고 있는걸? 커지고 있는걸?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확인할 수 없어요. 맞잖아. 그대로 잘 크고 있잖아. 그럼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0.1%지만 플러스가 됐지. 600만 원까지는 플러스가 됐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후의 표는 전체적인 것도 66.5라고 평균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표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안 나와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구나는 일단 틀렸구나라는 걸 너희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건데 첫 번째 이 문제 맞추려면은 쫄면 안 돼요. 쫄면 안 돼요. 어려워 보인다. 쫄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여기 바탕으로 해석을 잘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을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의 발전이 등장을 하게 될 건데 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발전을 해야 된대. 민주주의 발전을 해야 된대.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선생님이 미리 밑줄을 쳐놓으면 보통선거의 확대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야. 근데 너희들이 다 까먹어가지고 헷갈려 하는데 자, 얘들아 보통선거가 뭐야? 보통선거 나이, 지금 나이 어디예요? 우리 만 18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나이만 넘어가면 만 18세 이상만 되면 누구든지 선거를 할 수 있는 게 보통선거예요. 보통선거예요. 이거 개념 다시 짚고 갑시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이 뭐냐면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어려워. 예를 들어볼까? 복제. 자, 우리 북한에 태어났어요. 행복해요? 북한에 태어나서 행복해? 안 행복하잖아. 하나 더, 이거는 우리 역사 시간에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과거에는 재산, 성별, 신분에 따라서 정치 참여가 제한됐습니다. 여성의 참정권이 생긴 거는 10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거는 여기 밑에 선생님이 넣어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보통 선거, 나이만 되면 선거를 할 수 있는 게 확대됐고요. 시민의 정치적 권리도 많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현대사에서 뭐 배워? 민주화의 과정을 배우자. 그거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시민의 정치 참여는 활성화될 거고, 시민의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거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자, 민주주의 발전이 돼야 우리가 행복해진다. 그러면 어떤 게 더 확충돼야 되냐는 식으로 이제 선지가 구성이 되는데, 자, 요런 게 들어가면 민주주의가 발전한 거야, 얘들아. 뭐냐면, 자, 민주적 제도로는 의회제. 회의를 해야겠죠.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겠죠. 자, 그 다음 복수정당제. 자, 복수의 반대말이 뭐야? 단수. 복수죠. 우린 지금 복수정당입니다. 대통령 선거한다 그러면은 벽보가 몇 개나 붙어있어. 13개, 10개 붙고 하잖아. 그래서 복수정당제. 그 다음에 권력분립제. 상권분립 배웠죠, 중학교 때? 이런 게 들어가면 민주주의가 발전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플러스 두 번째로 민주적 문화는 투표권 행사하는 거 당연하고요. 우리가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어떻게? 너희가 국회의원 하면 돼요. 공직에 진출한다. 선생님이 국회의원 하면 돼. 공직에 진출한다거나 아니면 집회나 시위로도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 뭐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하잖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집단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어. 이거는 선생님 제가 아이여가지고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집단을 통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데, 정당에 가입을 한다거나 후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민단체 가입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어. 그래서 지문에 이런 거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뭐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나오는 거는 실제로 제안이 있었다는 거 예시 넣어놓은 거니까 복습할 때 꼭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는 도덕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대.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뭐 앞에까지는 그럭저럭 이해가 되는데 도덕적인 실천이 증가를 하면 왜 우리가 행복해지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쌤이 예시를 하나 들려줄게요. 실제로 막 선생님이 대학생 때 인신매매가 엄청나게 괴담이 진짜 많았어. 물론 요즘도 인신매매 되게 위험한데 2010년대 후반이 피크였던 것 같아. 지금도 위험해요, 인신매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인신매매에 대한 게 맨날 실종자가 엄청나다고 하면서 뉴스가 나와. 그리고 실제로 막 너희가 하굣길에 가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어떤 아줌마가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사라졌다, 인신매매 당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어. 맨날 뉴스엔 이런 게 나오고 학교 마칠 때마다 학원생, 학교쌤이 니들 이거 조심해라. 집에 갈 때 둘이 같이 다니라 막 이래. 그러면 너희가 행복도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겠죠. 근데 인신매매같이 이런 끔찍한 흉악범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거야? 도덕적 실천이 개인이 안 하기 때문이죠. 개인이나 집단이 도덕적 실천보다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게 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불안함에 떨잖아.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배려하면요 삶의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근데 사회 전체에 뭐가 올라가? 신뢰와 협력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 임팩트가 강한 인신매매라는 예시를 들었는데 이게 막 사회적으로 흉흉해. 그럼 우리는 전체 사회 전체가 다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도덕적인 실천은 개인이 뿌듯할 수 있어. 내가 길을 찾아줬어. 내가 막 20만 원의 지갑을 찾아줬어. 행복하지. 근데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왜? 범죄율이 높아지면 우리는 다 불안에 떨 거니까. 요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사회 전체 행복을 증진시킨다, 도덕적 실천은. 자,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키워드 2개 적어놨는데요. 너희가 네모 박스를 읽었는데 요런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도덕적 실천에 대한 내용이구나 골라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유교에 나오는 증자라는 선생님이 한 건데 이분은 몰라도 돼. 근데 뭐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냐면 1일 삼성이다. 1일 삼성이 뭐냐면 매일매일 하루에 3번 성찰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오늘 예를 들어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반성을 하라는 거야. 나 좀 오늘 잘못하지 않았나, 친구한테 뭘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일 삼성이라는 게 나오면은 도덕적 실천이구나. 자, 두 번째, 역지사지. 선생님도 사실은 이 역지사지만 잘 이루어져도요 그 인간 세상이 되게 평화로울 것 같아요. 사장님이 직원의 마음을 역지사지하고,
직원도 사장님의 마음을 역지사지하고 학생이랑 선생님, 친구, 그 다음에 뭐 연인 다 똑같죠.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하라는 거야. 역지사지는 이런 거 등장하면 도덕적 실천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교재 밑에 넣어놓은 거는 우리 행복의 신경과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교과서에 뒷담화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거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되게 달라요. 자, 그리고 서술형 마무리 문장이라고 쌤이 교재에 넣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쌤이 설명을 다 했어도 다른 단어로 바꾸면 너희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는데 자, 민주주의의 발전 부분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시민의 정치 참여와 권리 보장이 강화되어서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까지 이해되지.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어?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다. 사회적 기반이 뭐라고? 사회적 베이스, 기둥이에요, 기둥.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뭐 도덕적 실천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키워드 뭐야?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되고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함께 증진시킨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거는 1단원이랑 똑같아. 우리가 4가지 관점을 통해서 사회를 보다가 통합적 관점으로 가서 통합적 관점의 이제 생각 단계 뭐 이렇게 봤었는데 똑같이 인간은 다양한 욕구가 있어요. 무슨 욕구 있어? 식욕, 수면욕 등등등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욕구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욕구가 균형 있게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단어 하나 가지고 가면 자, 생리적 욕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들어봤지? 생리현상 뭐야? 방귀 끼고 화장실 가고 그런 거잖아. 그 방귀 끼고 화장실 안 가면 죽어요. 다 같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게 생리적 욕구입니다. 의식주, 화장실 가고 이런 거. 자, 요 단어 기억을 하고 가주시고 자,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복합적이다. 조화롭게 돼야 된다. 이런 말들 나올 거고요. 우리 보게 되면 쌤이 교재에 이런 걸 넣어놨어. 세계 행복지수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나라별로 우리 행복지수 막 이런 거 맨날 조사하잖아. 그리고 막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지금 막 가끔씩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나 설문조사 해가지고 막 조사해 가잖아. 너희들 행복도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데 알겠어. 그리고 너희들 100% 교과서 있는 거 안 볼 거 안 보고 넘어갈 건데 어쨌든 이런 게 나온다는 거 쌤 교재를 통해서 읽어보시고 알고 가야 되는 개념 체크하고 갈게요. 체크 표시 있죠? 자, 우리 행복지수라는 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셔야 되는데 행복지수에 대한 기본 지식 같이 보고 갈게요. 뭐냐면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가 얼마나 썩었냐 정치가, 그 다음에 관용, 그 다음에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건강, 기대, 수명. 자, 사회적인 지지, 1인당 국내 총생산 지수를 GDP라고 해요. 뉴스에서 많이 봤지, GDP.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산출하는 게 행복지수입니다. 행복지수입니다. 이거는 기본 상식이야. 요거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체크 표시 해주시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보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84번이에요. 자, 시험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될 텐데 복습하면서 문제 풀어보시고 쌤이 어차피 숙제도 줬고 우리 마지막에 직보 플러스 문제풀이 할 때 다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대표 유형으로 넣어놓은 건데 자, 청소년 행복 순위에 대한 이 자료를 바르게 이해한 학생으로 적절한 걸 고르래. 자, 보는 법 알려줄게. 자, 첫 번째 표가 나왔다. 그래서 첫 번째 표 뭐냐면 물질적인 행복 순위래. 물질적인 행복 순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20개국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물질적인 게 있으면 행복하냐로 따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3등이고요. 점수는 요렇대. 근데 두 번째는 주관적인 행복순위래. 주관적인 행복순위. 자, 근데 주관적인 행복순위. 근데 사실 너희가 표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으면 100점이야. 물질적 행복순위를 어떻게 매겼지? 주관적 행복순위를 뭘 기준으로 매겼지? 라고 생각했으면 100점입니다. 사회적인 생각이 박혀있는 애들인 거야, 너희들이. 그래서 밑에다가 항상 표를 보면 적어놨을 거야. 물질적 행복은 부모의 소득과 그 다음에 취업 여부와 그 다음에 교육 여건 등을 기준으로 측정했다. 항상 문제 보면 이렇게 밑에 적어놨을 거야. 그 다음에 주관적인 행복은 주관적인 건강평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 느끼는 건강평가,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이나 나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기준으로 측정을 했대요. 이렇게 밑에 설명이 나와 있고 우리나라가 있는데 자, 보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표를 봤을 때 뭘 알 수 있어? 아, 물질적으로 행복하면은 되게 이제 좋다고 느끼는구나. 상위권이야. 근데 주관적 행복순위, 내가 스스로 건강평가나 학교 생활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봤을 때는 우리 지금 22개국 기준으로 해서 22등입니다. 22등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선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지. 주관적 행복순위 상승을 위해서는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됩니다. 한국의 행복순위는 객관적 기준 측면보다 주관적 기준 측면이 더 높나요?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주관적 행복순위 상승을 위해서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과 소통 문화 단절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이상하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한국의 행복순위 점수는 주관적 기준 측면에서보다 객관적 기준 측면이 더 높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선지가 구성이 될 건데 너희들이 보면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복습하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